이 계집이 내 은비녀를 훔쳤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둑으로 몰아 사람들 앞에서 매질했습니다. 그리고 열근이 넘는 젖은 미역을 쥐어주며 쫓아냈지요. 아무도 탐내지 않을 미역꾸러미를 들고 산으로 오른 며느리. 며느리가 미역꾸러미를 풀자 엄청난 비밀이 드러나는데 악독하다던 시어머니가 숨긴 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숨긴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동해 바닷가 작은 마을에 박씨 노파와 며느리 연화가 살았습니다. 해가 채 뜨기도 전 연화는 이미 마당에 나와 빨래를 시작했습니다. 매서운 바닷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어 살을 내는 듯 했지만 연화의 손은 쉬지 않았지요. 우물에서 길어 올린 물은 차디차서 손끝이 시빨갛게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연화는 삼배천을 우물물에 담갔다 비틀고 빨래방망이로 두들기고 다시 헹구기를 반복했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마다 빨랫줄에 널린 젖은 천이 찰싹찰싹 소리를 냈습니다. 머리카락이 얼굴을 때리고 치맛자락이 휘날렸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지요. 그저 묵묵히 손을 놀릴 뿐이었습니다. 마루 끝에 앉은 박씨 노파는 멀찍이 서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입술은 꼭 다물어져 있었고 눈빛은 차갑기만 했지요.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다가 박씨는 천천히 몸을 돌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화는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힐끗 보았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빨래에 집중했습니다. 바닷바람이 더욱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집엔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뿐이었습니다. 한때 이 집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화의 남편 덕수는 성실한 어부였지요. 새벽이면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오고 저녁이면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 땔감을 패던 사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요. 석 달 전 관아에서 급히 수군을 차출해 갔습니다. 바다 너머 왜구들이 들끓는다는 소문이 돌던 때였습니다. 덕수는 젊고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 배에 실려 떠났고 그 뒤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연화는 매일 아침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나 남편을 실은 배가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 말이지요. 하지만 바다는 늘 텅 비어 있었고 파도만이 쓸쓸히 밀려왔다 물러갈 뿐이었습니다. 박씨 노파는 아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욱 말수가 줄었고 며느리를 대하는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지요. 집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씨를 두고 말이 많았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빨래를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집 며느리 좀 보게. 날이 갈수록 여위어가지 않나. 그런 말이야. 시어미가 밥도 제대로 안 주는 게 분명해. 아이고 불쌍도 해라. 남편은 돌아올지 말지도 모르는데. 장터에서도 박씨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인정머리라곤 없는 노파야. 며느리를 종처럼 부린다더군. 내가 보기엔 저 노파가 며느리를 잡아먹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심지어 마을 이전까지 나서서 걱정했습니다. 박씨 어르신, 며느리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시는 것 아니오. 마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돕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돌아섰을 뿐이었지요. 연화는 그런 소문들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더 깊이 숙이고 더욱 부지런히 일할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지요.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째 밤마다 바다 쪽에서 묘한 기척이 들려왔습니다. 파도 소리와는 다른 무언가 불길한 소리였지요. 멀리서 들려오는 함성 같기도 하고 북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어떤 밤엔 하늘이 붉게 물들기도 했습니다. 어부들은 평소보다 일찍 배를 묵고 돌아왔습니다. 바다가 심상치 않소. 오늘 밤도 배를 띄우지 마시오. 그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집집마다 일찍 문을 걸어 잠그고 아이들을 밖에 내보내지 않았지요. 장작을 쌓아두고 양식을 챙기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박씨 노파는 밤마다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염주를 굴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지요.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불안한 날들 속에서도 연화는 변함없이 집안일을 해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의 상을 먼저 차렸습니다. 박 씨가 먹기 편하도록 무른 죽을 끓이고 나물을 부드럽게 무쳐냈지요. 시어머니가 드시고 난 뒤에야 연화는 자신의 식사를 했습니다. 늘 찬밥에 된장국이었지만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박 씨의 지병인 관절이 쑤실 때면 약을 다렸습니다. 쓴 약재를 정성껏 다려 식기 전에 드리고 무릎에 뜨거운 천을 대어드렸지요. 박 씨는 한마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지만 연화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녁이면 시어머니의 잠자리를 펴고 이불을 따뜻하게 덮였습니다. 박 씨가 잠들 때까지 곁에서 기다렸다가 조용히 방을 나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하든 연화는 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자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처럼 연화가 아침상을 물리고 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 씨는 장롱을 열어 뒤적거리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뒤지더니 갑자기 손을 멈추고 얼굴을 굳혔습니다. 이게 어디 갔느냐? 박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연화는 빗자루를 들고 있다가 고개를 들었지요. 무엇을 찾으십니까, 어머님? 은비녀 말이다. 내 은비녀가 사라졌다. 연화는 당황했습니다. 그 은비녀는 박 씨가 가장 아끼던 물건이었지요.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께 받은 것으로 평생 머리에 꽂고 다니던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연화는 서둘러 방 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이불 속도 뒤지고 베갯모 안도 살폈지요. 하지만 은비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그런 며느리를 지켜보며 눈빛이 점점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입술은 꼭 다물어져 있었고 주름진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날 오후 박 씨는 마을 사람들을 집 앞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다들 와서 보시오. 이 집에 도둑이 있소이다. 박 씨의 목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무슨 일인가 싶어 고개를 내민 아낙네들, 일손을 멈추고 달려온 사내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화를 가리켰습니다. 이 계집이 내 은비녀를 훔쳤소. 이 집 물건을 훔친 도둑이요. 마당에 서 있던 연화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지요. 어머님,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입 닫혀라. 네가 아니면 누가 훔쳤겠느냐. 이 집엔 너와 나밖에 없지 않으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며느리가, 아니 그렇게 얌전해 보이던 애가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는 모르는 거지.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를 노려볼 뿐이었지요. 박 씨는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연화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이 계집을 보시오. 겉으로는 얌전한 척하며 제 도리를 다하는 척했지만 속으론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있었소. 어머님, 그런 말씀을 어찌하십니까? 연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박 씨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지요. 남편이 돌아오지 않으니 이 집이 제 것인 줄 아는 게로구나. 시어미 물건부터 훔치기 시작하다니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런 박 씨 어르신이 불쌍하시네. 며느리가 저럴 줄이야.
마을 이정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박 씨 어르신, 증거가 확실하십니까? 혹시 어디 잃어버리신 것은 아니고. 증거요? 이 집엔 이 계집과 나밖에 없소. 내가 내 물건을 훔칠 리 있겠소.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을 섬기는 것이 제 도리인데 제가 어찌 그런. 하지만 박 씨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동정하던 눈빛은 이제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지요. 박 씨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회초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집엔 도둑을 둘 수 없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마당에 무릎 꿇고 있었지요. 박 씨의 회초리가 연화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연화는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매를 맞을 뿐이었지요. 어머님, 그만하십시오. 마을 아낙네 하나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계집이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소. 남의 집 물건을 훔치면 어찌 되는지 똑똑히 알아야지. 회초리는 계속해서 연화의 등과 어깨를 때렸습니다. 연화의 저고리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요. 그제야 박 씨는 회초리를 던졌습니다. 사람들은 참아보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는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눈물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숨만 가쁘게 쉴 뿐이었지요. 박 씨는 헛간으로 들어가더니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닷물에 절어 무겁게 늘어진 미역덤이었습니다. 며칠 전 마을 어부들이 건져 올린 것으로 아직 말리지도 않은 채 헛간에 쌓여 있던 것이었지요. 박 씨는 그 미역을 커다란 보자기에 싸기 시작했습니다. 젖은 미역에서 바닷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요. 이것이나 가지고 가거라. 박 씨는 묵직한 미역 꾸러미를 연화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가 물기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입 닫혀라. 이 집 물건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다. 다만 이 미역이나 가지고 가서 팔아먹든 말든 하거라.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저 노파가 참 미역이라도 주는 게 어디냐.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미역 꾸러미를 집어들었습니다. 물기를 먹은 미역은 상상 이상으로 무거웠습니다. 등에 진 순간 바닷물이 옷깃으로 스며들었지요. 박 씨는 연화를 향해 손을 내저었습니다. 이제 가거라.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밟지 마라. 연화는 미역 꾸러미를 등에 진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눌렀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 씨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박 씨 어르신, 이건 너무하십니다. 저 애가 어디로 가라고 저러십니까? 하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짓을 하시면 벌을 받을 것이오. 하지만 박 씨는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서 며느리가 집을 나서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지요. 연화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미역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발등을 적셨습니다. 비린내가 온몸에 배었지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등 뒤에서 느껴졌지만 연화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벗어날 때까지 아무도 그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멀리서 들려오는 박 씨를 저주하는 목소리만이 바람에 실려왔을 뿐이었지요. 연화는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겨울산은 차갑고 쓸쓸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지요. 발밑의 낙엽은 서리에 얼어 바스락거렸습니다. 미역꾸러미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등에 베어든 바닷물이 얼어붙어 옷이 뻣뻣해졌지요. 연화는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차라리 쫓아내지나 말지. 처음으로 원망의 말이 입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둑 누명을 씌우고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고 매까지 때린 뒤 이렇게 내쫓다니. 차라리 한 번에 내쫓았다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으려 버텼지요. 미역꾸러미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물기가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점점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더욱 차가워졌지요. 연화는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산속은 칠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연화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요. 그때 눈앞에 낡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나무꾼들이 쉬어가는 곳인지 허름하지만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움막 안으로 들어가자 바람이 조금 잦아들었습니다. 연화는 등에서 미역꾸러미를 내려놓았지요. 축축한 보자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던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매듭이 물기로 꽁꽁 엉켜 있었지요. 손가락이 시려 감각이 없었지만 간신히 매듭을 풀었습니다. 보자기가 펼쳐지자 젖은 미역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비린내가 움막 안을 가득 채웠지요. 축축하고 미끈한 미역 더미를 보며 연화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을 어쩌란 말인가. 미역은 너무 많았고 너무 무거웠습니다. 팔아서 무엇을 하라는 건지 연화는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미역을 한쪽으로 치우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미역 더미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미역과는 다른 느낌이었지요. 연화는 서둘러 미역을 헤쳤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기름 종이에 싼 꾸러미였습니다. 물기가 전혀 스며들지 않도록 단단히 쌓여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기름 종이를 풀자 마른 곡식이 나왔습니다. 좁쌀과 보리쌀이 섞인 것으로 며칠은 먹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천에 싼 또 다른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열어보니 은전 6잎이 반짝였지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헤치자 남자 옷 한 벌이 나왔습니다. 바지 저고리와 두루마기까지 갖춰진 것이었지요. 깨끗하게 빨아개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것은 거칠게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바닷길과 산길이 그려져 있었고 어딘가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지요. 연화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든 물건들을 내려다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역을 모두 치우고 나자 바닥에 작게 접힌 종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화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축축한 기름 종이에 쌓여 있어 물기가 스며들지 않았지요. 천천히 펼치자 익숙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박 씨의 글씨였습니다. 연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쪽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불을 밝히는 집은 먼저 보인다. 첫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미역 냄새엔 손대지 않는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미역 더미를 돌아보았습니다. 비린내가 여전히 진동했지요. 산으로 가거라. 마지막 문장을 읽고 연화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고요한 움막 안에 울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연화는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쪽지를 읽고 또 읽으며 모든 일을 떠올렸습니다. 은비녀가 사라진 일. 그때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분노가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며느리마저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 떨림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그날 아침을 더 자세히 기억해냈습니다. 박 씨가 장롱을 뒤질 때 손놀림이 이상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손놀림이었지요. 그리고 은비녀를 찾지 못했다고 말할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떨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은 일. 일부러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듣도록, 모두가 알도록 말이지요. 연화가 도둑이라는 것을, 쫓겨났다는 것을 온 마을이 알게 했습니다. 왜 그래야 했을까요? 연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왜구가 쳐들어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증언해 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 며느리는 도둑질하다 쫓겨났소. 이 마을에 없소. 그렇게 말해줄 수 있도록 모두가 알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매질. 사람들 앞에서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는 깊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팠지만 뼈를 때리지는 않았지요. 다만 옷이 찢어질 정도로만 때렸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만 때렸습니다. 연화는 등의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따끔거렸지만 깊지 않았습니다. 평생 회초리를 들어본 적 없는 시어머니가 처음 든 회초리로 정확히 아프지만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때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떨리는 손으로 내려진 매였을까요? 젖은 미역. 누가 그것을 빼앗으려 하겠습니까? 비린내 나고 무거운, 아무도 탐내지 않을 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살아갈 양식이, 돈이, 남편의 옷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화는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하나 집어들었습니다. 곡식 꾸러미를 만져보았습니다. 기름종이가 몇 겹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정성껏 싼 흔적이 역력했지요. 은전을 세어보았습니다. 6잎.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박씨 같은 가난한 노파에게는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 돈을 며느리에게 주기 위해 미역 속에 숨긴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펼쳐보았습니다. 깨끗하게 빨아말린 옷이었습니다. 바느질로 기운 자국이 보였지요. 시어머니가 밤마다 바느질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아들의 옷을 정성껏 손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혹시라도 추울까봐 남편의 옷이라도 입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지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거친 손글씨로 그려진 산길이었습니다. 붉은 점이 찍힌 곳은 아마도 안전한 마을이거나 친척이 사는 곳일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남을지까지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연화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님. 연화는 바닥에 흩어진 미역을 다시 덮었습니다. 덮는 손이 자꾸만 떨려 몇 번이나 다시 눌러야 했습니다. 차가운 태도, 험한 말, 도둑 누명, 매질, 내쫓음.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가장 깊고 가장 아픈 사랑이었습니다. 연화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집은 먼저 보인다. 왜구들이 불을 켜둔 집부터 찾아갈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미리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서서 자신을 바라보던 그 눈빛. 이제 보니 그 눈빛은 차가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를 끝까지 보내기 위해, 돌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애써 차가운 척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길게 깊이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붉은 빛이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황급히 움막 밖으로 나갔지요. 산 아래 바다 쪽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마을이었습니다. 불길은 한두 집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불타고 있었지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 검은 연기가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멀리서 비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함성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바람을 타고 전해졌지요.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왜구였습니다. 며칠째 바다 쪽에서 들리던 그 기척이, 어부들이 두려워하던 그것이 마침내 마을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연화는 비틀거리며 움막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미역과 곡식, 은전,
옷가지를 보았지요. 그리고 구겨진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불을 밝히는 집은 먼저 보인다. 연화는 미역 꾸러미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연화는 움막을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님, 산길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되었지요. 혼자 계신 시어머니가 불타는 마을 한가운데 계실 시어머니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가지 못해 멈춰 섰습니다. 손에 쥔 지도와 쪽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다시 펼쳐보았지요. 산으로 가거라. 시어머니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살기 위해 산으로 가라는 절박한 명령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았지요. 저곳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화가 돌아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도둑으로 몰아쫓아낸 것도 미역 속에 양식을 숨긴 것도 모두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연화의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내디디려다 멈추고 다시 내디디려다 주저앉았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결국 움막으로 돌아와 밤을 지새웠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차갑게 자신을 내쫓던 그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이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연화는 몸을 웅크렸습니다. 찬바람이 움막 틈새로 파고들었지요. 남편의 옷을 꺼내 몸에 둘렀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따뜻했던 온기가 옷에 배어 있었습니다. 서방님. 연화는 남편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쯤에 있을까요? 수군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긴 지 석 달. 혹시 전쟁터에서 죽은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고 있을까요? 만약 남편이 돌아온다면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재만 남은 집 사라진 어머니와 아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집에서 남편은 혼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아내를 찾으며 하늘을 원망할 것입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두 사람을 모두 잃었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괴로워할 것입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 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쉬익, 쉬익. 파도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사이로 비명이 섞여 들려왔지요. 여자의 울음소리, 아이의 외침, 쇠붙이 부딪힌 소리. 연화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바람을 타고 계속 들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아낙네들, 장터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 자신을 동정하던 이정, 매질을 말리던 그 여인. 모두 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 박씨 노파는 지금 어디 계실까요? 혼자 남은 집에서 불길에 휩싸인 마을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며느리가 무사히 산으로 갔는지 걱정하고 계실까요?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지요. 혼자 남은 시어머니. 왜구들이 집에 쳐들어왔을 때 노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도망치려 하셨을까요? 아니면 의연하게 맞서셨을까요? 아들을 위해, 며느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버티셨을까요? 연화는 쪽지를 꼭 쥐었습니다. 종이가 땀에 젖어 흐물흐물해졌지요. 눈물이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어머님, 용서하십시오. 연화는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님을 오해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살리려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한 번도 제대로 된 효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효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그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위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마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악독한 시어미로 남는 것도 감수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며느리만은 살려보내셨습니다. 연화는 남편의 옷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밤은 길었고 추웠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비명소리, 타는 냄새, 바람에 실려오는 죽음의 기운. 연화는 움막 구석에 웅크린 채 떨리는 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살아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살려준 이 생명을 헛되이 할 수 없었습니다. 긴긴 밤이 지나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움막을 나와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불길은 꺼졌지만 마을에서는 여전히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지요.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타버린 집의 냄새뿐이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참혹한 광경만을 드러냈지요. 마을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재만 남았고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출렁이고 있었지만 그 위에 떠 있던 배들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살고 웃고 일하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음과 재만이 남은 땅이 되어버렸지요. 어디쯤에 시어머니의 집이 있었을까요? 연화는 눈을 가늘게 뜨고 마을을 살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똑같이 무너져 있어 어디가 어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마을을 향해, 시어머니를 향해 깊은 절을 올렸지요.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을 때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떨리는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타고 흩어졌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연화는 얼굴을 들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의 그 차가운 눈빛이, 그 험한 말씀이 모두 저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씌운 도둑 누명은 살리기 위한 죄였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망신은 보호하기 위한 방패였고, 매질은 산으로 보내기 위한 핑계였습니다. 미역 속에 숨긴 양식과 돈은 살아남으라는 마지막 강부였지요. 시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왜구가 올 것을, 마을이 불탈 것을, 그 안에서 자신이 죽을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만은 살려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돌아올지 모를 아들을 위해 며느리만은 살려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연화는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눈물이 땅을 적셨습니다. 어머님께서 주신 이 목숨 헛되이 하지 않겠습니다.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해가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지요. 차가운 겨울 아침이었지만 해는 따뜻했습니다. 손에 든 곡식과 은전, 남편의 옷, 그리고 지도. 연화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유언이었습니다. 살아남으라는, 반드시 살아남으라는 간절한 유언이었습니다. 연화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곧게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았지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시어머니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편히 쉬십시오. 소인이 반드시 살아남겠습니다.
서방님이 돌아오시면 어머님의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화는 허리를 굽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산길이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려준 지도를 꺼내 펼쳤습니다. 붉은 점이 찍힌 곳을 향해 살아남기 위해 걸어가야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때로 차가운 얼굴로 다가옵니다. 미움처럼 보이는 것이 실은 가장 깊은 애정일 때가 있지요. 희생은 아름다운 말로 포장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오해와 원망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희생입니다. 연화는 그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악독한 시어미로 기억되는 것을 감수하셨습니다. 며느리의 원망을 받는 것도, 마을 사람들의 저주를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며느리가 살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뒤돌아보면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려준 지도를 따라 살아남기 위해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는 길이었으니까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지만 연화는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연화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시어머니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전하겠다고 말이지요. 해는 점점 더 높이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